경청의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비경청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경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 스킬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관점과 자기 판단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 안 된 모든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숨표를 찾습니다. 언제가 쉴까? 왜? 내가 치고 들어가려고. 그죠? 언제 내가 이야기.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듣습니까? 어느 게 옳은 태도일까요?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는 아닙니다. 멍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준다. 이것만으로도요, 자녀 교육의 70%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울면서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너 학교 왜 안 가라고 막 큰 소리 칩니다.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들릴까요? 놀랍게도 안 들립니다. 그 아이는 예를 들어서 발에 상처가 나서 발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좀 어눌하게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막 혼내는 과정에서는 안 들려요. 양호실 가면 되지, 뭐 아프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말했지만 실제로 코칭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파트너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청을 우리가 아주 기초 경청을 배웠고요. 중급으로 들어간다면 경청이 이제 3단계로 나눠지는데, 자기 중심적 경청은 경청이다, 경청이 아니다, 경청이 아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 그룹에 임원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아주 초창기예요. 제가 코치가 되자마자 이제 거의 한 5번 안에 드는 그런 강의인데, 임원들 앞에서 해야 됐어요. 굉장히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 초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되죠. 지금은 어떤 분들 앞에서도 제가 부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부에서 배울 감정 처리라는 걸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또 이제는 처리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씁니다. 부담이 없어요, 지금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을 만나도 좀 부담스러운 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을 제가 배우고 쓰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룹의 임원들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습니까? 착하고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 좀 보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편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할 때 부모가 집중하지 않고 컴퓨터 하거나 TV 보면서 빨리빨리 얘기해. 엄마 지금 중요한 거 본단 말이야. 빨리빨리 얘기해. 아니면 핸드폰으로 문자 놓으면서. 이것도 경청이 아니거죠. 세 번째, 상대방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엄마 나 오늘 좀 늦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수행평가 때문에 뭘 해야 되는. 너 또 PC방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마 생활 속에 많습니다. 이것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정보를 찾아내려고 이게 취조하듯이.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말, 그리고 감옥 아시죠? 수용소. 죄인들을 가두는 수용소에서 간수가 죄인에게 하는 말. 24시간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심각한 말을 하는지. 간수들은요, 죄수들에게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한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죽인다, 살린다, 시작해서 상스러운 욕까지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특정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은 경청이 아닙니다. 또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는 행동은 경청일까요? 아닐까요? 경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말을 준비하면서 들어라. No, 이게 아니라 아무 준비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들어라. 멍청하게 아닙니다. 그냥 멍하니 들어라. 아셨죠? 예를 들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석고상처럼 가만히 말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이것도 경청이 아니겠죠. 이런 모든 것, 내가 화가 났더라도 이런 상태를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경청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경청으로 들어갑니다. 상대 중심적 경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이 되는 거죠. 모든 코치들은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빠른 사람 만나면 빨리 말하고, 느린 사람을 만나면 그랬슈 이래가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요, 말이 느린 사람이었어요. 제 말하는 속도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말이 빨라졌을까요? 지금은요, 조금 훈련이 돼서 괜찮은데 전에는 이 말이 막 씹혔어요.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좀 씹히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느린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빨라지다 보니까 이 말이 씹히는 게 나와요. 말이 씹힌다는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말이 이렇게 헛나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고객 중심으로 제가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느리니까 많은 분들이 조시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사실 전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조는 한 사람을 용서하진 않았는데, 많은 강의에서 보면 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졸지 않게 할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면 듣느라고 졸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고객 중심으로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좀 천천히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대 중심적 경청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듣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의 속도에 맞춰서, 그의 태도에 맞춰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 빨리 말을 빨리 막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사지만 나도 빨리 말을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부하 직원이 천천히 말합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네. 이렇게 천천히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대 중심적 경청인데요. 크게 한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NLP에서는 이것을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눈을 마주친다고 얘기했던 것을 아이 컨택. 두 번째, 상대방이 빨리 말하면 나도 빨리 말하고, 늦게 말하면 늦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마치 거울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죠. 부하 직원이 다리를 떨면서 얘기하면 상사가 채신 없이 같이 다리 떨기 뭐하면 그냥 손으로라도 장단을 맞춰주는 거죠. 이것이 밀러링입니다. 밀러가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고 따라한다. 근데 미국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 밀러링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람 라포를 형성해서 친해지는, 남자가 여자를 꼬신다고 할까요? 말이 좋지는 않은데 빨리 친해지려고 과도한 노력을 하는 모습, 꼬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보통. 그럴 때 이 밀러링을 써요. 라포 형성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듣는 거죠. 그리고 손을 자꾸 이렇게 만지면 나도 손을 이렇게 만지고, 빨리 말하면 그렇군요 맞춰주고, 천천히 말하면 그렇군요 맞춰주는 거죠. 심지어 코치들은요, 외국에 이제 아니면 호텔에서 무슨 세미나 할 때 짓궂은 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론트에 가서 호텔 종업원에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부탁의 기준은 들어줄 수도 있고, 호텔 규칙상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누가 라포 형성을 잘해서 밀러링을 잘해서 빨리 그것을 얻어내느냐를 시합을 해요. 그럼요, 이 프로코치들은 이 밀러링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협조를 얻어냅니다. 근데 이 밀러링을 안 하면요, 절대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경청에서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아이 컨택. 두 번째 뭐라고요? 밀러링. 밀러링은 움직이는 거, 모든 걸 쫓아가는 건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밀러링의 핵심 주의점은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리를 떨면 손으로 그냥 맞춰주는 정도, 고개로 이렇게 맞춰주는 정도. 근데 이게 놀랍게도 빠른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앞으로 2년 안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술은 페이싱입니다. 페이싱은 뭐냐면 호흡이나 동작, 음조까지를 맞춰서 따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호흡을 들어 마시면 나도 마시고, 내쉬면 나도 내쉬고, 상대방이 점점 빨라집니다. 나도 빨라지죠. 그러다 갑자기 호흡을 멈추면서 잘 보니까 눈가에 이슬이 살짝 맺혔다가 10초 뒤에 사라집니다. 뭐예요? 소리 내서 울진 않았지만 운 겁니다.
그러니까 코칭이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고객과 코칭을 하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알게 되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면 눈가에 맺히는 이슬, 그보다도 더 작은 이 눈주름 있죠. 요게 좁혀졌다가 펴졌다가,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미간, 그죠? 미간의 주름, 이 입가의 이 꼬리, 이런 걸 보면요. 정서 상태가 그냥 읽혀져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잘 들으면 이게 경청이죠. 그가 지금 울고 있구나.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아주 무의식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그의 삶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무의식까지를 잡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 경청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숨소리까지 맞추고 음조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빨리 가까워지고 또 깊이 있는 무의식까지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슬이 맺혀놓고도 운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EQ가 좀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감정을 표현해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표현하면 혼나니까. 이런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EQ 훈련을 다시 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아는 거, 상대의 감정을 아는 거. 그래서 함께 서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떨어져야죠. 이런 EQ 능력이 높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의 감정을 한다, 상대의 감정을 한다,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 할 수 없는 사람은 예를 들면 자녀가 엄마가 화가 났는데 용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용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어떤 자녀는 얄밉대요 너무. 왜 그러세요? 했더니 꼭 애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와서 용돈 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이런 아이가 나중에 부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 코치가 EQ고요. 이 눈치 코치가 극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EQ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배웠습니다만 상대방 말을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따라하는 거죠. 아까 끝말을 따라한 쓰리고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중급으로 와서 초급은 쓰리고, 중급으로 오면 뭐라고요?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친다, 밀러링, 거울처럼 따라한다. 세 번째 뭐예요? 페이싱, 호흡이나 동작, 음조를 맞춘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백트래킹, 끝말을 따라하거나 키워드를 따라하는 거.